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이집트 성서 고고학이란 주제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이집트의 지리적인 특성과 관련하여서 성경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고 생동감 있게 이해하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고대 애굽의 유물과 유적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카이로 고고학 박물관을 설명해 드리도록 합니다. 카이로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된 수많은 유적 유물들은 단지 고대 이집트 바로 시대의 역사를 보여준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곳을 찾는 수많은 여행객은 물론이거니와 기독교 성지 순례차 이집트를 방문한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생각하여 몇 장의 기념 사진을 남기는 장소로 여기며 그저 지나쳐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박물관만큼 성경의 구약시대와 출애굽시대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살아있는 자료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박물관의 유물들을 해석할 수 있다면 출애굽이야말로 누군가 꾸며낸 가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유물 유적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출애굽기에 관련한 두 가지 설 중에서 15세기 출애굽설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탈출 시기를 결정하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13세기 설과 15세기 설입니다. 15세기 설은 주전 1446년, 약 3500년 전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비교적 보수적 입장의 출애굽 설입니다. 이에 반하여서 13세기 설은 BC 1229년을 출애굽으로 보는 것으로서 자유주의 신학적 입장에서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15세기설의 성경적 근거는 구약성경의 두 구절 열왕기상 6장 1절과 사사기 11장 26절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근거뿐만 아니라 고대 애굽의 유물 유적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카이로 고고학 박물관 신왕국 전시실에 많은 그 유적들을 통해서 특별히 출애굽 당시 애굽의 여러 왕들의 고고학적 그런 발굴 결과들을 통해서 보수주의적 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 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15세기 설에 따라서 출애굽과 관련된 박물관의 유적 유물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5세기 출애굽설을 근거로 하는 그 성경 구절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상 6장 1절과 사사기 11장 26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말씀을 풀어보면 솔로몬 건축은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나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 연도가 주전 966년이므로 이 둘을 합한 연도수가 1446년 15세기설에서 주장하는 출애굽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1장 26절은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또 풀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정착한 지 300년이 지나고 나서 주전 1100년에 사사 입다가 암몬을 격파하였으므로 이 둘을 합한 연도수가 주전 1400년이고 이러한 근거로 15세기 출애굽설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카이로 고고학 박물관 내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은 1, 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층은 3개의 전시실,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을 시대별로 구분하여서 각종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2층은 황금 마스크로 유명한 투탕카멘 왕의 유물만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를 또 성경 인물들과 관련해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바로 고왕국은 아브라함 시대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왕국은 요셉과, 신왕국은 모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 전시실에는 약 15만 점의 유물이 전시되어져 있고, 더하여서 10만 점은 지금도 지하 창고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3,000년 이하의 유물들은 감히 이집트 박물관에 등재되지 못할 정도로 이집트 전역에 수많은 유물들이 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문화재를 강제 찬탈하여서 전시한 미국의 맨하탄 박물관, 영국의 대형 박물관, 프랑스 누브르 박물관, 그리고 기타 여러 나라들의 박물관은 이집트 유물을 빼면 볼 게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유물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3개의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전시실을 통해서 또 각 시대를 대표하는 3명의 성경 중요한 인물들과 관련된 유물들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략 예굽의 총 역사 4,600년 전 역사는요. 고왕국은 4,600년 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왕국이라 하면 4,000년 전을 말하고요. 신왕국은 3,500년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서 예굽의 총 4,600년의 역사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왕국은 다시 총 31개의 왕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왕국은 1에서 11왕조, 중왕국은 12에서 17왕조, 신왕국은 18에서 31왕조입니다. 그리고 이 왕조들에서 마지막 애굽의 파라오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명의 장수 중 하나였던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에 의해서 애굽이 통치되었는데요. 바로 이 프톨레마이오스 마지막 왕조 이집트의 통치자는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그러므로 클레오파트라가 마지막 고대 애굽의 파라오였던 것입니다. 이제 고왕국 전시실을 보기 전에요. 먼저 피라미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피라미드는 이집트 기자 지역에 있는 피라미드인데요. 일명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가 바로 지금 보는 이 피라미드인 것입니다. 사진의 맨 왼쪽에 피라미드는 멘카우라 왕의 피라미드이고요. 중앙에 있는 피라미드가 카프라 왕,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피라미드가 쿠프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카프라 왕의 피라미드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스핑크스이고요. 이 3개의 피라미드는 한 가족의 가족 묘와 같은 것입니다. 쿠프, 카프라, 멘카우라 왕의 시대에 조각되었던 상들을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고왕국실은 고대 나일 문명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라미드 시대로 이 시대를 불꽃처럼 살았던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과 사라를 추억할 수 있습니다.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 건축 시기는 주전 2550년이고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애굽으로 잠시 이주했던 시기는 주전 2091년입니다. 그러므로 피라미드의 역사가 아브라함보다 약 400년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자의 피라미드를 방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피라미드 시대인 애굽에 잠시 방문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설에서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피라미드 건축에 동원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연대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피라미드는 고왕국 사왕조 시대에 건축되었고 야곱과 그의 70인 가족은 이보다 훨씬 뒤인 중왕국 요셉 시대에 예굽에 입국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예굽의 문명의 상징인 이 피라미드의 웅장함과 찬란함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묻혔던 기자 피라미드는 세계 7대 불가사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들의 방법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자 했던 바로 왕족들의 가족묘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그 시신마저도 도굴범들에 의해 도굴당하고 빈 무덤만 남아서 관광객들의 발에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피라미드 건축을 위해서 매일 15만 명의 인원이 동원되고 완공까지 무려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위에서 본 쿠프왕의 청동상은 길이가 7.6cm 손바닥만한 정도의 크기인데요. 박물관 15만 유물 중에서 가장 작은 유물입니다. 사진의 왼쪽에 보는 바로 청동상 쿠프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하여서 그의 무덤은 피라미드는 전 세계 유물 유적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쿠프왕은 오히려 현세보다도 내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쿠프는 오늘날 현대인들보다도 더 철학적이고 영적인 관심으로 내세지향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보적인 방법으로 영생을 꿈꾸던 피라미드의 주인공 바로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굽의 천하에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 때문에 애국이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애굽 전체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이때 바로가 이 믿음을 받아들였다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받아들였다면 이토록 헛된 역사 피라미드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라미드와 영생 구원론에 관해서는 강의 후반부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중왕국 전시실로 입장해 보고자 합니다. 고왕국 이후 벌써 약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왕국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의 시대에서 중왕국을 대표하는 요셉의 시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중왕국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요셉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새롭게 등장한 힉소스 민족이 세계 최초로 말과 전차로 무장한 첨단 무기를 가지고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바로 애굽을 정복한 것입니다. 화려한 건축 문명을 이루고 전 세계를 제패했던 고왕국의 500년 역사도 하루아침에 저물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인류 문명 역사가가 말했듯이 영원한 제국은 없는 것이죠. 힉소스는 지금의 터키 갑바도기아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세력을 키워온 민족으로서 해족속이라고도 부릅니다. 중왕국이란 이 힉소스가 애굽을 107년 동안 통치했던 주전 1663년에서 1555년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왕국의 모든 영광은 사라지고 식민지로 전락하여서 고통의 시기가 온 것이죠. 이 시기에 애굽의 바로들은
멤피스 왕국마저 지금의 카이로에서 약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쪽 눅소로 지역으로 옮기면서 통일 왕국에서 반쪽짜리 분열 왕국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고대 예구 왕들처럼 늠름한 모습의 석상이나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하고 찬란한 건축물도 더 이상 만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력도 재정도 모든 것이 부족하여서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 된 것이죠. 이때부터 왕들의 무덤도 거대한 피라미드 대신 겨우 땅을 파서 매장하는 형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남쪽 눅소로 지역에 가면 이 시기에 만들어진 약 100개 이상의 파라오들의 무덤이 있는데 이곳을 일명 왕가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중왕국실에 전시된 당대 파라오들의 표정을 보면 하나같이 우울하고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서 있는데 이런 중왕국 시대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중왕국의 상징적인 성경 인물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성경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왕국 시기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간 시기인데요. 주전 1898년경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의 배려로 약 20년 후에 야곱과 그의 70인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이주 정착한 시기가 주전 1876년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은 것에 시기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죠. 창세기 39장의 내용입니다. 형들은 결국 애굽으로 갔던 미디안 보부상 이스마일리아 사람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다시 되팔아버리죠. 창세기 39장 내용입니다. 이후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사건을 통해서 누명을 쓰고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이때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뭔지는 모르지만 죄를 짓고 요셉과 함께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과 관원장은 사흘 후에 죽어버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시간이 2년이 흘러서 요셉은 다시 한번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해주고 흉년을 잘 대비한 공로로 드디어 애굽의 국무총리에 임명이 됩니다. 창세기 41장 41절 내용이죠. 이상은 요셉에 대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 속에, 이 사건의 배경 속에 숨겨진 당대 이집트 역사적인 상황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몇 가지 유물들은 요셉의 일생을 더욱 생생하고 폭넓게 이해하는데 많은 유익을 줍니다. 인류 최초로 맥주와 포도주를 생산한 나라가 고대 이집트인데요. 이집트는 지금도 밀과 보리 농사를 많이 짓고 있으며 포도주를 담기에 적당한 포도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풍부한 수자원과 사막의 뜨거운 기후로부터 풍부한 일조량을 공급받고 자라기 때문에 여러가지 과일과 채소 그리고 곡물과 향신료가 매우 풍부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유물 유적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대의 떡집, 이집트로는 빵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떡집과 떡집 터와 그리고 그 옆에 맥주집 터가 같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맥주는 일반 서민들이 마시는 술이고 포도주는 왕과 귀족들만이 마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라미드 근처에서 발견된 파피루스의 기록을 보면 당시 피라미드 건축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맥주를 마시면서 피곤을 달랬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는 왕과 귀족들이 즐겼던 것이므로 맥주집처럼 포도주를 만드는 집터는 일반적인 장소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포도주 집터는 왕궁 터와 같은 곳들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맥주나 빵을 관장하는 자는 하위 직급이고 포도주를 관장하는 자는 고위 관직에 속하는 것입니다.
고위 관직으로 왕을 근접해서 보필하는 포도주 맡은 관원장이 무슨 일로 요셉이 갇힌 감옥까지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유물을 통해서 재미있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잘못한 일을 하면 술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고대 이집트 유물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알라바스타 정수기라는 것인데요. 다른 말로 설화석고라고도 부르는 이 알라바스타는 이집트 남부 지역인 아수안에서만 나오는 귀한 돌로서 30m까지 빛이 통과하는 아주 아름다운 돌입니다. 지금도 이 돌로 만든 많은 기념품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알라바스타는 왕과 관련된 용품으로만 쓰이는 귀한 돌인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이 바로 알라바스타 정수기고요. 왕이 사용하는 여러 도구들을 이 알라바스타 돌로 만들었는데 특별히 알라바스타 정수기는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 독극물과 같은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주는 기능을 했습니다. 어느 날 왕의 명령을 받고 위에서 말씀드린 포도주 맡은 관원장은 포도주를 왕에게 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정수기를 통해서 걸러진 포도주에 독극물과 같은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으로 직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고대 이집트 유물을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산물의 생산자와 생산 일자를 포기하는 방식이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지만 고대 이집트는 이미 5,000년 전부터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토기로 된 포도주병을 진흙으로 인봉하고 병막의 부분에 직인을 짓고 병의 생산자와 생산 날짜를 적어두는 것입니다. 이 병에 담긴 포도주를 왕에게 가져가면 왕은 이 포도주를 곧바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제조 날짜를 확인하고 유해 물질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알라바스타 정수기에 통과하고 이상이 없으면 비로소 왕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유물의 배경에서 상상해 볼 때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포도주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독극물이나 기타 해로운 물질이 들어간 포도주를 허술하게 관리한 책임으로 감옥에 온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서 떡 맡은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과는 다르게 왕의 측근이 아니고 일반적인 직업군에 속하는 관직이었습니다. 이 관원 역시 빵 제조 과정에서 실수한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감옥에 갇힌 떡 맡은 관원장은 결국 나중에 요셉의 꿈대로 참수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의 직분이 평범한 일반 직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함부로 죽일 수 없는 고위관직 왕의 측근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그는 감옥에서 다시 나와 관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2년 세월이 흘러서 이 포도주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요셉 또한 감옥에서 나와서 국무총리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두 관직에 대한 요셉의 꿈 해석이 반대가 되었었다면, 즉 떡 맡은 관원장에게 호의적인 꿈 해석을 내렸다면 과연 2년 후에 요셉이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요? 신기하게도 요셉의 꿈은 바로의 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살 소망을 준 것입니다. 또한 식소스는 인재를 등용할 때 이집트 출신은 배제하고 이방인 등용 정책을 사용하였습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한 요셉은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마침 히브리인으로 매우 총명하다고 알려진 요셉은 이 정책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시대적인 사명자를 위하여 그 시대의 공존하며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과 또한 시대적 상황을 절묘하게 활용하여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하는 우리는 시대마다 펼쳐지는 문화와
사회적 배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 오늘 또 지난 10강에 이어서 이집트 성서 고고학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집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많은 그 유물과 유적 중에서도 출애굽기에 관련된 유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신왕국 전시실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부족하지만 강의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시간 다시 만나게 될 때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